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사학기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벌써부터 부실비리 사학을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문화재 가운데 유일하게 돈을 내고 봐야 했던 운영궁이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오늘 생생 리포터 현장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2부에는 건강상담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3월 26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사학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학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했는데요. 사학기관 운영을 어렵게 한 불합리한 규제라는 게 뭔지 김종선 전교조 사립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교육청에서 사학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크게 4가지 방향, 즉 사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제거 방안, 예. 법인 운영 관련 지원제도 정비 방안, 학교 운영 관련 지원제도 정비 방안, 그리고 사학기관 재정 건전화 방안 등의 4가지 방향을 정해서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예. 제가 보기에 이것은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지금도 사학 운영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만 늘려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요. 그래서 부패와 비리를 양산시키고 비민주적인 독단적 운영체제를 강화시켜줄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사립학교 법인에게 규제 완화를 통해 돈벌이의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현재도 족벌체제로 운영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사립학교의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서울 시내에 있는 사립학교들 재정 상황이 그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만큼 좋지 않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사립학교 운영자들은 사립학교를 개인 소유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학교 운영비의 98% 이상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받고 있는 공적교육기관입니다. 네. 사립학교 법인은 설립할 때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정 부담금, 법인 운영비 그리고 학교 운영에 보탬이 될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립학교 법인들은 법적으로 당연히 부담해야 할 법정 부담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일반 학교들에 비해서 3배 이상의 등록금을 받고 있는 자사고들 중에도 법정 부담금을 100% 내지 않고 있는 법인들이 많고요. 네. 현재 전국적으로 사립학교 법인들이 내고 있는 법정 부담금은 원래 내야 할 부담금의 25%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부실합니다. 사립학교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거죠. 예.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학년도에 서울 지역에서 법정 전입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가 45개나 됩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교사들 간의 인사교류도 할 수 있게 하고 공립학교에서 채용 인원이 많은 과목은 사학교원을 특채로 뽑는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네. 사립교사들한테는 더 좋아지는 건가요? 예, 그 문제와는 별도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원래 비영리법인입니다. 이윤 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일반 네. 회사와는 전혀 다른 성격인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사립학교 법인에게 규제 완화를 통해 돈벌이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도 족벌체제로 운영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사립학교 문제를 심화시킬 뿐입니다. 사실 사립학교 간 교사 인사교류는 현재 일부 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보다는 사립과원 문제가 심각한데요. 사립과원의 공립특채는 제가 생각할 때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 청정원제로 묶여서 신규 교사 임용조차 현재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과원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데요. 그걸 해결하려면 결국 총정원제로 묶어놓은 규제부터 풀어야 하는데 결국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와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결단이 없다면 공연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사립학교 과원교사의 공립특채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립학교 교사의 직업 안정성 면에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기는 합니다만. 예. 기간제 교사가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기간제 교사 임용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기간제 교사가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작년에 교육부가 정의당 정진우 의원에게 제출한 기간제 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2013학년도에 사립학교에서 결혼 보충을 이유로 임용한 교원이 8,314명인데요. 그중에 85%인 7,054명이 기간제 교사였습니다. 원래는 정규 교원을 신규로 임용해야 하는데도 대부분의 사학이 불법적으로 기간제를 임용한 것입니다. 무려 85%에 달하는 인원을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확인해주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공립은 약 15% 정도의 기간제 교사가 있고 사립은 20%가 훨씬 넘는 기간제 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수업 및 학급 운영상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 사립학교 운영 관련 지원 제도도 정비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 지원을 어떻게 해왔나요? 예,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 등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교육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지원해왔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운영비의 대략 98% 정도가 교육청의 재정결함 보조금과 학생의 등록금이고 2% 미만의 비용이 재단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학년도에 서울시 교육청이 사립 중고등학교에 지원한 금액이 8,3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이 검토하겠다는 것은 재정결함 보조금 부분이 아니라 학교 시설비에 있어서 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었던 것에 대해서 균등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학급수가 감축되어 과원이 발생할 경우 퇴직 등에 의해서 자연 감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건비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정도입니다. 네. 또 사립중학교 법정 부담금 국가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 법정 부담금이라는 게 뭔가요? 예, 법정 부담금이라는 것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료 등과 같이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네.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예산이 많이 필요하죠. 예.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와 같을 수는 없을 텐데 과연 이렇게 지원을 늘리는 게 바람직한지 좀 우려가 되는군요. 사립학교 법인이 법적으로 당연히 내야 할 법정 부담금마저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사실상 100% 국민 혈세와 학부모 돈으로 운영되는 사학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사학재단은 돈 한 푼 내놓지 않고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지원만 받고 학교 운영을 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사립학교인지 공립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학법인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위원장께서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방안은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사립학교의 비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비 횡령을 비롯한 비리와 비민주적 운영으로 인한 사학 분규가 끊임없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와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학 비리와 사학 분규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요. 사학재단의 어려움을 생각하기에 앞서 학교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어려움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네. 우리나라 교육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립하는 것이 사립학교를 진정한 교육기관으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선 전교조 사립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 20일 목요일부터 서울 종로구 운리동에 위치한 운영궁이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운영궁은 서울시 소유 문화재 중 유일하게 그동안 입장료를 받았는데요. 이번 무료 개방과 함께 다양한 소식들 현장에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운영궁이 그동안은 유료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를 내야 했어요? 700원의 입장료를 받아왔습니다. 아, 그 서울시 소유 문화재 운영궁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경희궁과 남산골 한옥마을 또 몽촌 토성이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제 서울시의 모든 문화재가 관람객에게 전면 무료로 개방되는데요. 운영궁 무료 개방에 대한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운영궁 전혜원 소장입니다. 운영궁은 그동안의 입장료를 700원씩 받았었는데 3월 20일부터 무료로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동절기에는 6시까지, 하절기에는 7시까지 무료로 개방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 일이고, 그래서 첫날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셨고, 국내 관광객은 물론이지만 이 주변의 창덕궁이라든가 경복궁 또 안국동 이쪽 지역을 다니는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없어졌지만 이제 간혹 모르고 흡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음식물을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직원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가지고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들과 국내외 관광객들께서 우리의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잘 관람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료로 개방이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은 관람객들이 운영궁을 찾을 텐데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네, 앞서 들으셨듯이 금연과 음식물 반입 금지 꼭 지켜야겠고요. 또한 훼손 위험이 있는 만큼 만지거나 유적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눈으로만 감상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원래 그 음식물 반입 금지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가요? 대부분의 유적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개방과 함께 준비되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네, 지금도 운영궁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유물 전시와 서예교실, 또 전통 예절교실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한 풍성한 전통 문화 프로그램도 있을 예정입니다. 운영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간다면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되겠죠. 운영궁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 있을 행사 계획 들어봤습니다. 운영궁 관리사무소의 한영준 씨입니다. 운영궁은 서울특별시 사적 제257호로서요. 그 흥선대원군의 사저이고 제26대 임금인 고종의 잠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가 혼례의식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운영궁은 도심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례 행사로요. 운영궁의 대표 행사인데 고종 명성후 가례 재현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궁 패션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게 4월 19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고종 명성후 가례 재현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은 운영궁 패션쇼라고 해서 저녁 7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로 신청할 거는 없고요. 무료로 개방이 됐으니 자유롭게 언제든지 오셔서 보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갔을 때도 이미 많은 관람객들이 운영궁을 찾았는데요. 앞으로 있을 프로그램도 참여하셔서 우리 역사도 배우고 또 즐거운 시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 접수는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기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대부분의 행사는 현장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홈페이지를 확인한다면 도움이 되겠고요. 앞서 소개한 프로그램뿐 아니라 7월과 8월, 여름에는 금요 야간 개장 공연이 열리고요. 또한 9월 가을에는 일요 전통문화 공연이 준비됩니다. 네.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는 만큼 관심 있는 시간에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봄인데 봄을 맞아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네,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일요일에는 꽃필력 일요마당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전통 공연이 준비됩니다. 또한 전통 의상을 직접 입어보고 운영군 곳곳을 거닐면서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전통 의상 체험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전통 복식 체험관의 강영옥 씨 만나서 체험 소개 들어봤습니다. From Taiwan? 예, 오케이. 어디 봅시다. 자, 팔 내세요. 니 주위도 좀 모양? 느낌이 어떠세요? 오케이. 자, 앞에 보세요.前面. 오케이. 주로 외국 분들이 오셔서 궁중 의상,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우리 한옥 건물에서 사진 찍는 체험을 하는 곳입니다. 일본 분들이 한 60%, 그다음에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러 나라에서 오고 있어요. 너무 좋아하세요. 예쁘다 그러고 재미있다 그러고 한 평일에는 20명, 30명 내지로 오시고요. 주말에는 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아진 것 같아요. 한 20% 정도 불어난 것 같은데요. 국내 분들도 궁에 오셔서 예쁜 한복 입고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네, 전통 복식 체험. 이게 그러면 무료로 하는 건가요? 복식 체험은 3,300원에 체험료가 있습니다. 아, 그건 돈을 내야 되는군요. 네. 그 운현궁이 무료로 개방되면서 관광객이 외국 관광객이 늘었다고 말씀을 앞서 하셨습니다만 국내 관광객들도 늘었다고요? 네, 무료 개방이 시작된 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공짜 휴가인지 소식을 듣고 관광객뿐 아니라 가족 단위의 시민들의 방문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네. 관람객들 반응은 아무래도 좋았겠네요. 네, 대체로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한편 700원의 관람료를 받기 시작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 무료로 전환할 만큼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도 함께 성장했는가에 의문을 표현한 시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운영궁을 찾은 시민들 직접 만나보시죠. 여기 무료 개방했다고 해가지고요. 어르신들 문화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 같이 오게 됐어요. 무료 개방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찾을 수 있게끔 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창덕궁에 왔다가 여기 근처에 다 둘러보고 있어요.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무료더라고요. 창덕궁은 3,000원? 무료니까 좋긴 한데 돈을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많이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네요. 대한민국 전 국민을 위해서 이 공이 있는 건데 글쎄 돈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받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 무료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근처에 와서도 가볍게 둘러볼 수 있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문화재 같은데 굳이 큰 돈이 아니고 700원, 800원 선에서 내는 돈을 안 받고 하는 게 오히려 관리하는 데에서 부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생각했었을 때 되게 문화재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운영궁이 무료 개방하니까 청소년들이나 아무 부담 없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우려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군요. 네, 아무래도 또 주변의 창경궁이나 창덕궁, 경복궁은 국가 소유 문화재로 1,000원에서 3,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 반면 운영궁은 무료로 개방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한국 근대사의 역사를 생생히 증언하는 대표 유적을 소중하게 다루는 마음과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윤지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이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건강상담실에서는 CT병원 최연 과장과 함께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은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김성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채 공판을 열고 판결을 선고하는 등 위법하게 재판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6살 최모 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최 씨는 지난 2004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첫 공판 기일에 대한 소환장을 보내던 2심 재판부는 이후 열린 3차례 공판에 대해서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고 다시 소환장을 보낸 5차 공판 기일에도 최 씨가 출석하지 않자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경기도 양주시 광정면에 있는 도로에서 승용차와 버스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4살 조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40분쯤 서울 시흥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정전이 나 2,800가구에 20분가량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순간적으로 전기 공급이 끊겨 곧바로 복구했지만 대단지 아파트 자체 설비에 전기가 공급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종암동에 있는 19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는 건강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CT병원 최연 과장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아볼 족저근막염. 전 이런 병이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이게 어떤 병입니까? 네, 족저근막염은 그 발바닥에 생기는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한데요. 예. 물론 이제 여러 구조물이 있지만 그 전체 발은 신체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하루 한 700톤의 하중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족저근막
자체는 발 뒤꿈치 뼈에서 시작해서 발바닥 전체에 퍼져 있는 섬유 다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활을 보시면 활 시위처럼 발의 아치 형태를 유지하고 걸을 때 탄력을 받아주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족저 근막에 반복적으로 미세 손상을 입으면 근막을 구성하는 콜라겐이 변성을 일으키면서 염증이 발생된 것, 그것이 이제 족저 근막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인의 발바닥 통증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주로 어린이들보다는 성인들이 걸리는 네, 아무래도 거죠. 어른들이 네. 많이 생기시죠. 예. 왜 걸립니까? 족저 근막염은 발에 반복적인 어떤 미세 손상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발을 무리하게 사용하신 경우에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데요. 네. 그 평소에 운동하시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많은 양의 운동을 하셨다거나 뭐 장거리 마라톤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이 생기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딱딱한 바닥에서 운동하시는 뭐 배구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뭐 이런 충격을 많이 가하는 운동을 계속 하셨을 때 그리고 사실 다소 과체중이신 분들 예. 그리고 딱딱한 쿠션이 없는 구두 같은 거 여자분들의 경우는 하이힐 착용을 많이 하셨거나 할 때 생기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족저근막염이 오셨다면 구조적으로 발바닥 아치에 이상이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그 모양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이외에도 이제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거나 짧아져 있는 경우 족저근막을 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아까 주로 성인들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연령별로도 이렇게 무슨 발생 빈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원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시기 때문에 일단 보통은 저희가 이제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이상이 되시면 근육이 약간씩 약화가 되는 시기들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연부 조직도 다소 딱딱해지시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좀 더 많이 생기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신 경우 이제 무너진 발이라든지 뭐 요족이라든지 이런 변형 등이 있으시다면 그건 이제 나이하고 상관없이도 아이들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본인이 족저근막염에 걸렸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무슨 증상이 있나요? 네,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신데 대개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첫 발을 딱 내디디시면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 디디는 첫 발자국이 굉장히 아프시게 돼 있고요. 이제 살살 이렇게 디뎌보시면 약간씩 나아진다 이렇게 되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통증은 주로 발바닥 안쪽에서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발꿈치 저희가 이제 종골이라고 하는 고기 부위에 결절을 있는 부위를 누르면 압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가락을 특히 엄지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잡아당겨 보시면 발바닥에 이제 통증이 쭉 퍼지는 느낌이 있으시고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움직인다든지 갑자기 디디실 때 발바닥에 갑자기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온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이제 한참 진행이 되시면 나중에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발바닥이 뻣뻣하다든지 통증을 느낀다든지 뭐 이런 통증을 계속 지속적으로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인 증상이 이게 족저근막염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전형적인 증상과 신체 검진을 통해서 증상을 확인하시면 사실 그게 이제 주된 진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압통점이 있다든지 족저근막 방향에 따라서 발바닥 전체의 통증을 확인하신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을 발꿈치를 들고 이렇게 한번 서보시라고 하면 굉장히 쓰기가 어렵다든지 발가락을 위쪽으로 올렸을 때 통증이 있으신 이런 증상과 증세들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찢어지는 거 굉장히 힘드시죠? 발바닥이 아프면 이거는 일단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높겠네요. 병원에 가서 그럼 특별히 무슨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필요가 없습니까? 뭐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증세가 있다면 족저근막염으로 생각하고 치료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다만 이제 그 발바닥에 통증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질환들하고 감별 진단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염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 위해서 영상의학적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신경 검사를 위해서 근전도 검사 같은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봐서는 알기 어렵습니까? 겉에서는 그렇게 뭐 부어 보인다든지 굉장히 뭐 이렇게 벌겋게 보인다든지 하지는 잘 않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봐서 잘 모르시는데 본인은 아무튼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통증들을 느끼십니다. 그렇군요. 족저근막염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일단 치료는 90 내지 95%의 환자분들에서는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가 예.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대부분 치료해보면 이제 이렇게 좋아지시기는 하는데 족저근막염의 치료가 그 경과가 짧게는 수주 또 길게 반복되시면서 나빠지시는 분들은 이제 수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꾸준한 치료를 하시겠다는 생각을 환자분도 하시고 의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원인 제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발 자체의 구조물을 좀 좋게 하기 위한 스트레칭이나 발가락 운동 같은 걸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약물 치료로는 이제 뭐 소염 진통제라든지 주사요법을 쓰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발가락 형태의 모양을 좀 잡아주기 위한 보조 기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90에서 95%가 비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가 네.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수술을 하는 경우는 한 5에서 10%는 있는다는 얘기네요. 네, 뭐 적은 물론 이제 차이가 좀 있으실 수 있겠고요. 네. 그 증상이 한 뭐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된다 또는 반복된다 이렇게 하시면 마지막 방법으로 족저근막을 절개하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예.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수술적 치료를 좀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술적 방법이 그러니까 하기만 하면 결과가 아주 좋으신 것은 아니고 이제 그 근막 자체를 일부를 사실 희생할 수도 있고 그러고 나면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좀 반복이 되신다든지 약간의 약화를 가져온다든지 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비수술적 요법으로 치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병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예. 족저근막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네, 첫째로는 뭐 어떤 병이든 사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적절한 체중 유지하시는 게 사실 필요하시고요. 예. 이제 무리한 운동,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무리한 운동을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 운동을 하신다면 충분한 스트레칭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웜업을 하셔서 몸이 좀 따뜻해진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는 하이힐과 같은 그런 신발들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겠고 그 신발을 고르실 때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세일하는 곳에서는 운동화 사지 마세요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신발 자체가 오래되면 그것 자체로 아치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신발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너무 납작하거나 너무 이렇게 앞이 뾰족하거나 이런 신발들 좀 피하셔서 충분히 아치를 받쳐주는 좀 여유가 있는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증세가 오래될수록 보존적 치료의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빠른 시일 안에 치료를 받으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건강상담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시티병원 최은거 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이 보내온 첫 번째 문자 8715번인데요. 발 뒤꿈치가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다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몇 번 주사도 맞았지만 그때뿐이고 이제는 양쪽 발 뒤꿈치가 무척 아픕니다.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사만 맞았다고 그러는데 더 아프다고 그러네요. 네. 지금 뭐 정확하게 엑스레이 보고 또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들어서는 아마 엑스레이 사진에서 종골이라고 해서 발 뒤꿈치 뼈에서 이렇게 골극이 그러니까 뼈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결절 부위에 아마도 스테로이드일 가능성도 좀 있고 그런 이제 그 주사 요법을 좀 쓰셨을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양쪽이 아파지신다는 거는 이제 조금 전신 질환이나 다른 문제가 있으신 게 아닌지 좀 감별 진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염증, 그러니까 결체 조직 질환이나 그 자가 면역 질환 중에 일부는 이런 뒤꿈치 부위를 좀 공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 같은 걸 가지고 좀 감별하시는 게 좋겠고요. 증상이 심해지신다면 이제 그 주사요법만 가지고 되시진 않기 때문에 발의 모양이라든지 이제 변형이 오신 게 없는지 좀 체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족저근막염이 발바닥 전체가 다 아픈 것만은 아닌 모양이네요. 발 중앙 부위가 되게 많이 아프시게 돼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이분 경우에는 이제 뒤꿈치네요. 네, 근데 이제 시작은 뒤꿈치에서 시작하시는 경우 있고 이제 그런 변형이 있으시면 거기서 시작하셔서 앞쪽으로 퍼지는 그런 통증으로 느껴지시거든요. 예. 네.
그렇군요. 이 무슨 이렇게 연고 같은 걸 바르거나 그런 것도 효과가 있나요? 근데 이제 깊이가 상당히 깊고요. 이제 물론 이제 일부는 도움 되실 수 있겠지만 그 침투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족저근막은 그 근육 막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혈액 순환이 아주 좋은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침투시키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물리치료 요법 중에 저희가 이온토 요법이라 그래서 이제 약물을 전기적인 영동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침투시키는 방법을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차라리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7589번인데요.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 보시더니 그거 치료 안 해도 저절로 낫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병원을 안 가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냥 놔뒀다가 만성신경통으로 발전할 수도 있나요? 이런 내용인데 뭐 치료 안 해도 저절로 낫는다, 맞는 얘기인가요? 근데 간혹 뭐 이제 그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나으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쓰지 않으시는 게 일단 중요하신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 발바닥을 안 쓰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굉장히 되나요? 어렵죠. 그래서 그러니까 첫째적으로는 발을 디디시는 것 자체가 염증 상태에 이제 우리가 손을 계속 대시는 것 같이 이제 그런 염증을 좀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좋으시긴 하겠지만 발이기 때문에 안 쓰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치료를 할 때 만약 그 발을 쓰기는 계속 쓰셔야 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신다면 사실은 이제 테이핑 요법 중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테이핑하고는 조금 다른 테이프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탄성이 많지 않은 것으로 이제 일정한 모양의 그 테이핑 요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한 6 내지 뭐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가면 좀 그냥 좋아지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반복이 되실수록 족저근막의 그 섬유 자체가 약화가 되기 때문에 2차적으로 반복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병원을 가면은 더 빨리 치료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또 그 놔뒀다가 만성신경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만성신경통이라기보다는 이제 만성통증으로 발전이 되셔서 좀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빨리 막으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다만 아까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신경이 일부 그 발바닥에 있는 어떤 터널을 통과하면서 눌려서 오는 그런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이거는 이제 꼭 족저근막염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증상을 또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신경통을 가져오는 경우에서는 좀 더 빨리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도중에 문자 또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요. 5570번. 양쪽 뒤꿈치 양옆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많이 아픈데 원래 그렇게 아픈 건가요? 요거는 발바닥이 아니고 뒤꿈치 양옆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많이 아프다, 이런 증세인데 이런 증세도 있습니까? 네, 뭐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부위에 따라서 좀 원인이 사실 틀리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진찰을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 쪽에서 그러시다면 그 발 뒤꿈치 뼈가 우리가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그 모양이 틀어지는 회내전이라든지 그런 모양 자체가 변형이 와 있으신 경우에는 종골의 모양이 틀어지면서 주변의 조직이 이렇게 자꾸 당겨지면서 통증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압통, 그러니까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이제 그 부분을 찾아서 모양을 교정하시거나 약해진 조직을 강화하는 주사를 쓰는 게 필요합니다. 앞서 그 질문 중에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그 진단을 받았다 그러는데 엑스레이도 이게 가능합니까? 진단이? 이게 이제 저는 엑스레이 가지고 이렇게 진단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찍으셔서 종골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골극 현상이라 그래서 뼈가 이렇게 그 족저근막으로 되어 있는 그 부위에 보면 뼈가 이렇게 길쭉하게 튀어나온 모양을 아마 이런 말씀 들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뼈가 여기 튀어나와서 여기에 눌려서 자꾸 염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은 사실은 이제 그 모양이 변형돼서 오는 2차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그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이제 그래서 그 골극을 제거하자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1238번인데요. 넉 달째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때만 잠깐 시원할 뿐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발 뒤꿈치랑 중앙이 욱신거리고 찌릿찌릿하고 아파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님은 꾸준히 물리치료 받으면 낫는다면서
별거 아니라고 하네요. 낫는 방법이 대체 뭘까요? 물리치료를 1년 이상 받아야 족저근막염이 나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물리치료를 더 오래 받아야 효과가 있는 건가요? 하루에 20분씩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 2시간씩 받으면 더 빨리 나을까요? 네. 이런 질문입니다. 그 물리치료를 일단 시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래만 받으신다고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리치료 기구를 쓸 때 정해진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은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시간을 그래서 지금 20분 한 거를 예를 들어 막 2시간이나 막 3시간 한다고 해서 증상이 더 좋아지실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다만 이제 오래 치료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차이들이 있으시니까 이제 꾸준히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발 쓰는 걸 좀 아껴주시고 한다면 좋아지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렇게 오래 4달째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러시다면 발의 그 역학적인 변화와 이제 뭐 다리 길이의 차이라든지 전체 부정렬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원인적인 걸 좀 보셔서 교정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수술은 어떻게 필요 없을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수술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도중에 0321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30대 남성입니다. 발가락이 휘어서 무지외반증이 있습니다. 발바닥 압축에 굳은 살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도 증세가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증세는 현재로서는 무지외반증하고 그다음에 아마도 회내전이라 그래서 발이 무너지는 발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있으신 분들이 족저근막염의 증세를 중간중간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도 같은 그 범주 안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분이 이제 교정을 하신다면 저는 이제 현재 족저근막염의 증세를 뚜렷이 보이는 건 아니라서 그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증상이 생긴다면 하셔야 되겠고요. 이 무지외반증이 단지 엄지발가락의 문제가 아니라 발 자체에 회내전돼 있는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짚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3181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발 뒤꿈치가 많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더군요. 직업상으로도 그렇고 운동을 하자니 다리를 안 쓸 수가 없는데 뒤꿈치가 아프다 보니 심할 때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깔창을 깔라고 하는데 아무 깔창이면 될까요? 물리치료는 받고 있고 수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유증이 걱정이 되고 수술 안 해도 평소에 생활 습관을 좀 바꾸면 나아질까요? 네. 깔창 까는 건 아무래도 좋겠죠? 네, 도움이 되시는데 그러니까 이 깔창은 발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렇게 충분한 쿠션감을 주기 위한 그런 용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면 너무 부드러운 것이 아닌 깔창을 가지고 교정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되게 이런 경우에 지금 발바닥도 그렇지만 뒤꿈치 쪽에 통증이 많이 있으셔서 우리가 그 발 뒤꿈치에 보면 지방 패드가 몸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줄어드신 분들의 경우 아프실 수 있어서 아마도 이제 힐 패드라는 그런 걸 쓰실 수 있지만 깔창을 하신다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역학적으로 맞는 깔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몇 달째 그렇고 심할 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수술은 뭐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 생활 습관은 어떻습니까? 생활 습관은 만약에 깔창을 하신다면 그 역학적으로 잘 맞는 깔창을 하신 다음에 걷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주신다든지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최대한 발 뒤꿈치 그러니까 발 쪽 종아리 쪽에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하는 걸 먼저 좀 하고 걷는다든지 운동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8625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운전을 하면서 가끔 오른쪽 발바닥에 경련이 오다가 풀리곤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운전을 하다가 발바닥에 경련이 오는 경우네요. 발바닥보다는 되게 종아리가 많이 오시는데 이제 발바닥에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첫째로는 발바닥 쪽으로 가는 신경의 문제가 약간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이제 발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발가락의 근육들이 약화가 있으시다면 뭐 우리가 심하게 이렇게 뭐 기지개를 살짝 키시는데도 갑자기 근육이 확 수축이 된다든지 쥐가 나는 것 같은 느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 스트레칭을 좀 하신다든지 주무르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건강상담실 시드병원 최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 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블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하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도 참여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던 새터민 유진 씨에게 기프트카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기프트카의 67번째 주인공 강유진 씨가 만드는 인형. 누구와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현대자동차그룹. 봄! 여행 떠나고 싶은 봄! 레저를 즐기고 싶은 봄! 새로운 코란도 트리스모를 만나는 봄! 코란도 트리스모 9인승 탄생! 올 봄에도 다 함께 즐겁게! Recreation Base Camp Curando Turismo.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주행 가능.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